급비사항 미 공군 공식 필기본 로스웰 공군 기지 509 포격사단 1947년 7월 29일 외계인 인터뷰. 오늘 에어럴은 아주 기술적인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그녀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게 잘 기억하려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유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아이작 뉴턴,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카버, 니콜라 테슬라, 조너스 소크, 그리고 리처드 트레비식 같은 천재나 발명가들 수천 명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구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업적들을 이뤄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든 기억삭제요법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영원히 배우고 연구했다면 또 어땠을까요? 이들과 같은 불멸의 영적 존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수십억 년 수조 년 동안을 계속 창조하도록 허용되었다면 그들이 이루어냈을 과학기술과 문명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본질적으로 도메인은 비교적 중단 없이 진보하며 수조년을 존재해온 하나의 문명입니다. 거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식을 축적하고 정제하고 향상시켜 왔습니다. 최초에는 이집이들의 환상과 창업물들이 상호작용하며 물질우주, 소우주와 대우주의 그야말로 뼈대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단일입자는 이집이가 상상했고 실제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모든 것은 우주 공간에서 무게도 크기도 위치도 없는 생각, 즉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가장 작은 크기의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태양 내지 마젤란 성운의 크기나 많은 은하수들, 크기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있는 모든 먼지 알갱이는 생각의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개개 세포들조차도 미생물 존재로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무한히 작은 공간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꾀하고 조정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즈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들 지구에 사는 모든 이즈비들은 이 우주 창조에 참여해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비록 살로 만들어진 취약한 육체에 국한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이 비록 당신이 사는 행성이 항성주위를 65번 도는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밖에 살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기억이 완전히 삭제당하는 저항할 수 없는 전자충격요법을 당했을지라도 새로운 생을 살 때마다 모든 것을 새로이 배워야 할지라도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앞으로도 항상 당신일 것입니다. 또한 저 깊은 곳에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당신 본질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신동을 달리 어떻게 이해할 건가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태어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이즈비가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말로 다하지 못할 엄청난 시간 속에서 혹은 저 머나먼 행성에서 수천 생 동안 피아노 건반 앞에서 이미 배운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아는지 다만 알 뿐이지요. 인류는 앞선 2000년의 시간에서보다 최근 100년 동안에 더 많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사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던 구제국의 영향력이 도메인으로 인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 창의의 르네상스는 태양계에 숨어있던 구제국의 우주함대를 괴멸시킨 서기 125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00년 동안 지구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되찾을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억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에 사는 이집이들의 응축된 천재성을 얼마나 유효하게 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행성에 수감돼 있는 이집이들의 창의의 잠재력이 지구, 인류 내 범죄 분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 전쟁광, 그리고 핵무기 같은 무분별한 무기와 화학물질, 질병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물리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 지구 생명체를 절멸시킬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구에서 실험하고 사용되었던 폭발들이 비교적 소규모였으나 만일 충분한 양이 투입되기만 하면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무기들은 단 한 번의 폭발로 지구대기 중의 모든 산소를 다 소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과학기술에 의해 파멸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이고 인도주의적 문제들입니다. 수학과 과학기술의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지구의 과학정신은 아직 한 번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지구나 인류의 미래를 구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존재가 오로지 공간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에너지와 물질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패러다임에 기초한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도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개별 이즈비들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창조의 불꽃, 그리고 물리적 우주와 더불어 모든 우주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이즈비들의 집단적인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백지 상태입니다. 모든 창조와 생명을 타오르게 하는 영적 불꽃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거나 누락시키는 수준에 머무는 한 모든 과학은 여전히 무력하고 파괴적인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이 행성에 사는 이즈비들이 공간, 에너지, 물질과 시간, 그리고 그 외 우주의 구성요소들을 창조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을 절대 회복하지 못하도록 구제국이 인류에게 매우 세밀하고 강압적으로 주입해 놓은 것입니다. 불멸의 강력한 영적 자신을 자각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인류는 자멸하여 완전히 잊혀지는 그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향을 태우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을 믿지 않듯이 근본적인 창조의 힘을 지배하기 위해 물리과학의 도그마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학과 무당, 이 둘의 최종적인 결과는 망각과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관찰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장님이 그렇듯 과학자도 자신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보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에는 창조의 근원을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창조의 결과와 그 부산물만 포함하지요.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존재의 경험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창조와 존재의 본질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달린 렌즈 내지 물리적 우주의 여타 측정 방법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의 향기나 버림받은 연인의 고통을 계량기나 캘리퍼스로 파악할 수는 없지요. 신의 창조적 힘이나 능력에 대해 당신이 알게 될 모든 것은 불멸의 영적 존재인 당신의 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빛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을 보도록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즈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화가를 그의 캔버스에 있는 물가물록으로 이해하는 거와 똑같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발레 슈즈에 달린 끈을 발레 안무가의 비전이다. 발레리나의 우아함이다. 개막 첫날의 짜릿한 흥분이다라고 우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구제국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종교적 미신을 통한 생각, 제어 효과에 의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영과 마음에 관한 연구는 물리우주 내에서 측정 불가능한 것들은 모두 무시하고 제외하는 과학에 의해 금지당해온 것이지요. 과학은 물질의 종교입니다. 과학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창조된 것이 전부이고 창조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창조주가 전부이고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요. 이 두 극단은 바로 감옥의 쇠창살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의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주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창조의 근원인 이즈비에 대한 이해 없이 창조를 연구한다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입니다. 과학이 생각하는 우주의 가장자리를 항해하다 보면 당신은 분명 어둡고 냉정한 공간과 생명 없는 무자비한 힘의 심연 속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당신이 혹여 미신의 둑을 박차고 모험을 감행하기라도 하려면 마음과 영의 바다라는 곳은 그런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섬뜩하고 잔인한 괴물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곳이라는 끔찍한 말로 당신은 늘 설복당해 왔지요. 구제국 감옥 시스템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든 당신이 당신 자신의 혼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이 되살아나 당신을 가둬두고 있는 노예 주인을 알아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당신 마음의 그림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거짓과 고통, 상실, 두려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문명의 진정한 천재는 다른 이즈비들이 그들의 기억을 회복하고 자기 실현과 자기 결정권을 되찾도록 해줄 수 있는 이즈비들입니다. 이는 행동에 엄격한 도덕적 규율을 강제하거나 미스터리, 신앙, 마약, 총기 그 외 노예사회에 필요한 다른 도그마들을 앞세워 존재를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충격이나 최면 명령 주입을 통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구와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생존은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무한의 세월 속에서 획득한 기술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술, 과학 혹은 과학기술 같은 것은 절대 구제국이 생각해낸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 구제국은 현재 지구에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태로 당신을 이끈 그 해결책에 호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학기술은 도메인이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까지 기억상실 상태의 이즈비에 대한 갱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를 풀려고 덤비지 않았지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도메인은 그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메인 원정대 소속 몇 명의 장교들이 그들의 근무 외 시간에 독자적으로 지구의 과학기술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장교들은 우주통제부에 그들의 인형 몸을 두고 이즈비로 지구에 와 생물학적 몸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입거나 임계받아 입었습니다. 한 장교는 동시에 다른 몸에 살고 두 몸을 통제하면서 우주에서 임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위험하고 대담한 일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기지로 귀환할 수 있다면 그는 아주 유능한 이즈비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공식적인 임무를 계속하면서 이 일을 해낸 한 장교는 지구에서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전기 발명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아니지만 지구에서 과학적, 인도주의적 진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들을 도우려는 것이 내 취지입니다. 내 계획은 그들 스스로를 돕는 이즈비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기억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억상실로부터 이즈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육체로부터 이즈비를 해방시킬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는 사회적 안정뿐만 아니라 좀 더 충분히 발전된 고도의 과학기술이 당신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도메인이 지구가 유용한 행성이라 보존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오긴 했으나 지구 인류에 대해서는 이곳 도메인 대원들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 생물권, 수권, 대기권의 인프라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파괴를 막아내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지구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우리 우주선을 천천히 잘 검토해보면 당신들은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령 이 우주선 부품들을 연구 목적으로 여러 과학자들에게 배포하면 그들은 우주선 구성 요소 중 복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 원자재가 지구에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몇 가지 과학기술로 역추적하여 설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전혀 해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또 그것들을 복제하는데 필요한 천연자원이 지구에 없기 때문에 모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주선을 건조하는데 사용된 금속이 그러한데 이 금속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금속을 생산하기 위한 재련 공정을 발전시키기까지는 아마 수십억 년은 좋게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파장을 우주선의 신경, 회로망에 정확하게 동조시키는 이즈비를 통해 작동하는 항법 시스템 역시 그렇습니다. 우주선 조종사는 그러한 우주선을 조작할 수 있도록 아주 높은 수준의 에너지 조절 능력과 기강, 훈련, 지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가지려면 그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인공적인 몸을 사용해야 하므로 지구 이즈비들에게는 그러한 기술 습득이 불가능하지요. 특정 지구과학자 몇몇은 우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재들이어서 우주선 구성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살아날 것입니다. 마치 일부 지구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발전기, 내연기관과 증기기관, 냉장기술, 항공기, 항생제 그리고 당신들 문명의 기타 도구들을 재창조하는 법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내 우주선에서 다른 핵심적인 과학기술을 재발견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구성 요소를 가진 내 우주선을 이루는 특별 시스템입니다. 우주선 벽체에는 통신, 정보 저장, 컴퓨터 기능, 자동항법 장치 등을 통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아주 미세한 섬유 조직의 배선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선 장치로 라이트 즉 광속, 서브 라이트 즉 아광속, 울트라 라이트 즉 초광속 스펙트럼을 탐지하고 시야를 확보합니다. 우주선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된 섬유는 현재 지구상의 그 어떤 섬유보다도 탁월하며 수백 혹은 수천 가지 특정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에너지 형태로서의 빛의 입자나 파동을 만들고 증폭시키고 채널링, 즉 가속된 입자나 이온이 원자로 등에서 매질을 투과할 때 결정격자 사이를 통과하는 능력의 장치도 발견할 것입니다. 도메인의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로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주선의 구성과 상세한 작동 기술에 대해 지금 내다 밝힌 것보다 더 이상 자세하게 전달해 줄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 정보를 자원으로 해서 유용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아주 유능한 과학기술자가 지구에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도메인에게 더 많은 유익이 따르리라는 믿음에서 당신에게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비사항 미 공군 공식 필 기본 로스웰 공군 기지. 진리가 정치, 종교, 경제적 편의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도메인의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로서 도메인의 재산과 더 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항해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전 문명에서 지구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 내가 이 시점에서 당신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 의례상 나는 도메인의 계획과 활동에 관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진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유용할지 모를 몇 가지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주 통제소에서 내가 맡은 직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도메인 부대의 장교이자 파일럿, 엔지니어로서 주어진 내 직책의 요건과 제약을 따르면서 윤리적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이즈비로서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은 에어럴이 타고 온 우주선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와 그녀의 인형 몸을 두고 떠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형 몸을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조사하고 해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에어럴에게는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다른 몸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형 몸에 더 이상 쓸모도 사적 감정이나 애착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럴이 지구 과학자들이 그녀의 인형 몸에서 찾을 유용한 과학기술을 특정하여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인형 몸에 관련한 기술은 간단하지만 아직 우리 공학자들이 현재의 실력으로 그것의 한 측면을 밝히거나 분석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방대합니다. 그 몸은 생물학적인 것도 기계적인 것도 아닌 지구 타입의 행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대 기술로 만들어 진 독특한 물질 구성입니다. 앞에서 에어럴이 언급했듯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한결같고 늘 굳건해왔던 도메인에는 아주 엄격하고 독특한 사회, 경제, 문화적 계급과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즈비 장교들에게 할당된 육체 타입과 기능은 지위, 계급, 근속 연수, 훈련 수준, 지위 계급, 복무 기록, 그리고 계급장처럼 이즈비가 개인적으로 받은 표창장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다릅니다. 에어럴이 사용했던 몸은 그녀의 지위와 계급인 장교, 파일럿, 엔지니어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사고로 망가진 그녀 동료들의 몸은 에어럴의 지위와 계급과 같은 것이 아닌 아래급입니다. 그래서 외관, 특징, 몸의 구성과 기능성이 그들 임무와 요건에 맞게 한정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추락사고로 손상된 몸을 입었던 아래급 장교들은 그들 몸을 떠나 우주 통제부에 그들 임무로 복귀했습니다. 그들 몸이 손상되었던 첫째 이유는 그들 계급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몸은 부분적인 생체라 내구성이나 회복력 면에서 에어럴 몸보다 떨어졌습니다. 도메인은 구제국의 잔당들이 발견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들의 작전 활동을 퇴치하는데 주저함이 없겠지만 이는 은하에서 해야 할 도메인의 주요 임무는 아닙니다. 종국에는 구제국의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퇴치하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작전의 규모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일을 완수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구제국의 전자 스크린이 적어도 이 은하 끝까지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각 동력원과 함정 장치의 탐색, 위치 정보 확보,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요. 이러한 시도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일 역시 현재 도메인 원정대가 해야 할 임무는 아닙니다. 이러한 장치와 시설들을 최종적으로 파괴하면 당신들 기억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생이 끝난 후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회복이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즈비의 기억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비도덕적 활동을 지지하는 활발한 우주 문명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쓸모없는 이즈비들을 지구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이 도메인의 적대적인 행위라거나 도메인이 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도메인에게 도전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도메인의 대부분은 지구 자체 내 자원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외에 지구 행성이나 지구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은하의 이 구역은 도메인에 합병되었고 현재 도메인의 재산이므로 이 구역은 도메인이 최적이라 생각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처리할 것입니다. 지구의 달과 소행성대는 도메인 부대의 영구적인 작전 기지로 삼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태양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메인의 활동에 대해 지구인이나 그 외 누구라도 참견하거나 방해하는 시도가 있다면 설사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절대로 안 되는 일 도메인은 신속히 대응하여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호모사피엔스는 열린 우주에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우리는 수십억 년간 예정되어 있던 도메인 장기 확장 계획의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도메인은 우주 전체에 도메인 문명을 전파하고 이 은하의 중심을 향해 계속 전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5천년 동안 도메인 부대의 이동과 활동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현재 당신들 존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을 풀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류는 한낱 생물학적 몸뚱이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현재 어디에 있고 자신들은 이즈비이고 그리고 진정 이즈비로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형체를 넘어서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만이 당신들이 처한 이 수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즈비에게 지구에서의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도메인과 구제국 간의 활발한 전투나 전쟁 상황이 진행 중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생각 제어 시스템 작동을 통해 구제국은 지구의 은밀한 비밀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활동들의 결과가 명백히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적대적인 활동의 뚜렷한 사례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가해한 행동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례가 진주만 공격 전 미군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있기 3일 전 진주만에 있던 모든 전함을 항구로 집합시키고 점검을 위해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함의 탄창에 있는 탄약을 모두 빼라는 명령이 있었고 탄약은 전함 아래에 보관되었습니다. 공격이 있는 날 오후에 2대의 일본군 항공모함이 진주만으로 곧장 항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령관들과 장군들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급히 진주만에 전화로 연락해 전투 발생 위험을 알리고 탄약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전함을 바다로 출항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취해야 할 확실한 행동들입니다.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약 6시간 전, 이 해군 전함은 진주만 바로 바깥쪽에서 작은 일본군 잠수함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로 진주만에 연락을 취하는 대신 이 경고 메시지는 급비함으로 분류되어 약 2시간에 걸쳐 암호 처리가 진행되었고 그 후 약 2시간에 걸쳐 다시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진주만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진주만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10시 일본군이 미국 함대를 격퇴시킨 후 2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명백하고도 처참한 실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이런 행동과 의도를 해명하라고 세워놓고 추궁하면 그들이 자신의 일에 상당히 충실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갑자기 전혀 모르는 알아차릴 수도 없는 뭔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끼어듭니다. 구제국 생각 제어 시스템은 좁은 소견을 가진 야비한 족속들의 소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면 완벽하게 스스로 자라낼 수 있는 이즈비들을 통제하고 파멸시키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도 목표도 없는 아주 흉악하고 교활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종류의 사고들은 마인드 컨트롤 감옥 시스템의 관리자들이 인간들을 강제한 결과입니다. 감옥 관리자들은 지구 이즈비들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활동들을 언제나 조장하고 선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감자들끼리 싸우지 않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 정부를 운영하는 미치광이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구에서 범죄적 정부를 운영하는 자들은 구제국의 은밀한 생각, 제어 시스템이 내린 명령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이 인류에게 남아있는 한 인류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빛이 차단된 곳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구 이즈비는 계속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도, 중국,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 문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동안 살았던 이즈비, 그 이즈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다른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즈비의 각각의 생 사이에 자신들이 살았던 생이 유일한 새로운 생인 양 새로 시작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그들은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그리고 비밀 속에서 완전히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이즈비들은 다른 이즈비들보다 좀 더 최근에 지구로 수송되었습니다. 그 이즈비들은 기껏 몇백 년 밖에 지구에 있지 않아서 그들은 지구의 앞선 문명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살았던 경험이 없어서 만약에 그들의 기억이 회복되더라도 여기서 살았던 이전의 삶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시간에 다른 행성의 다른 어떤 곳에서 살았던 기억은 해낼지도 모르지요. 그런가 하면 레무리아가 시작된 날부터 줄곧 이곳에 살았던 이즈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지구 이즈비가 그들을 포획한 자들이 설치한 전자덫을 정복하고 기억상실 사이클을 끊어내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구에 삽니다. 도메인도 지구 인구 내에 도메인 부대원 3,000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우주에서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었거나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들 이즈비를 지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례 없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즈비로서 에어럴은 다른 이즈비인 지구인들이 영원한 여생을 되도록이면 즐겁게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속기사에게 에어럴과 한 지난 인터뷰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부대사령관 사무실로 오라는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4명의 중무장한 헌병의 호의를 받았고 도착해서는 회용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된 아주 커다란 간이 사무실에 앉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갤러리로 있던 걸 몇 번 봤던 대여섯 명의 고위 관료들이 있었지요. 그중 몇 명은 유명한 사람들이라 나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치밍턴 공군 장관, 나산 트와이닝 장군, 지미 도리틀 장군, 밴든버그 장군, 그리고 노스테드 장군 이런 가람들이었지요. 나는 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1927년 최초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전설의 미국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도 있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밍턴 공군 장관은 린드버그 씨가 미 공군 참모총장의 컨설턴트로 여기 와 있다고 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에는 소개받지 않은 대여섯 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보부 관리나 요원들의 개인 보좌관 같았습니다. 장관이나 장성들뿐만 아니라 린드버그 씨나 두리틀 장군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심을 받고 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 에어럴의 통역관이라는 내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말초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이러한 내 역할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특별임무라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 역할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지 감을 잡기 시작했지요. 회의에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어느 정도는 내게 그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밍턴 장관은 아무 문제 없을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게 에어럴이 자신들이 준비한 질문 목록에 대답할 의지가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에어럴의 인터뷰 필기본에서 에어럴이 공개한 비행 접시, 도메인, 그리고 많은 다른 주제들에 대해 좀 더 많은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매우 열심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로 비행 접시 건조나 군사안보와 관련된 질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에어럴이 갤러리들의 의도에 신뢰할 만한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에어럴이 이미 논할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가 질문에 답변할 것인지 다시 에어럴에게 물어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답하기를 거부한다면 혹시 통역한 인터뷰 필기본 사본을 읽어볼 생각은 있는지 내기 에어럴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어럴이 인터뷰의 통역이나 인터뷰에 대한 내 이해가 정확하다고 입증해 줄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에어럴이 영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어럴이 필기본을 읽고 거기에 적힌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동안 자신들이 에어럴을 관찰해도 좋은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에어럴이 그것을 읽고 통역이 맞는지 틀렸는지 필기본상에 표시해주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메모로 보충해 주길 바랐습니다. 물론 나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나는 장관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나는 서명안이 딸린 필기본 사본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에어럴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에어럴이 검토를 마치면 그녀가 수정한 것을 포함해서
필기본의 통역이 전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표지, 서명란에 에어럴이 직접 서명하도록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시간쯤 후에 장성들과 그 외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갤러리들이 옆방 편면 거울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지시대로 서명란이 있는 인터뷰 필기본 4본을 가지고 인터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에어럴한테서 5피트 정도 떨어진 자리, 늘 내가 앉던 의자로 갔습니다. 나는 에어럴에게 필기본이 든 봉투를 보여주고 텔레파시로 장관에게 받은 지시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에어럴은 봉투는 받지 않은 채 나를 쳐다보고 또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고 당신이 정확하다고 평가하면 그게 맞습니다. 내가 굳이 다시 그것을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역은 바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화 기록을 충실히 옮겼다고 당신 상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다 읽었고 필기본을 타이핑했던 속기사에게 말한 모든 기록이 정확하다는 걸 확신한다고 에어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표지에 서명할 건가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에어럴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말했고 나는 이런 간단한 일을 에어럴이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잠깐 의아했습니다. 당신 상관은 자신에게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보고를 하는 자기 부하조차 믿지 못하는데 내가 종이의 한 사인이 그에게 무슨 신뢰를 주겠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믿지 않으면서 왜 도메인의 장교가 종이에 묻힌 잉크 자국은 믿나요?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어럴의 논리적인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뭐를 해야 하나 잠시 혼란스러운 동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에어럴에게 고맙다고 하고 다음 지시사항이 있는지 내 상관에게 가봐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본 봉투를 내 유니폼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갤러리가 있는 쪽 문이 거칠게 열리고 5명의 무장한 헌병이 방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실험용 흰색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그들 뒤를 바싹 따라왔습니다. 그는 표면에 다이얼이 많이 부착된 상자처럼 생긴 기계를 실은 작은 카트를 밀고 왔습니다. 내가 무슨 반응을 하기도 전에 헌병 2사람은 에어럴을 꽉 잡고 우리가 인터뷰를 시작한 첫날부터 앉았던 그 둔탁한 의자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다른 2 헌병은 내 어깨를 잡고 의자에 앉힌 채 꼼짝 못하게 눌렀습니다. 한 명은 에어럴 앞에 똑바로 서서 에어럴 머리에서 6인치도 안 되는 거리에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남자는 에어럴 의자 뒤로 재빨리 카트를 옮겼습니다. 그는 에어럴 머리에 능숙하게 동그란 머리밴드를 씌우고 카트에 있는 기계로 돌아서서는 갑자기 이상무라고 외쳤습니다. 에어럴을 잡고 있던 군인이 그녀를 놓아주자 에어럴의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15초에서 20초 정도 그 상태가 계속되었고 가운을 입은 남자가 기계 손잡이를 돌리자 에어럴의 몸은 의자 뒤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같은 동작을 대여섯 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내내 헌병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무서워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흰색 가운을 입은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의자에 축 늘어져 있는 에어럴을 간단하게 검사했습니다. 그들끼리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남자 한 명이 갤러리가 있는 방창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즉시 2명의 보조원이 방으로 환자용 이동침대를 끌고 왔습니다. 에어럴에 늘어진 몸을 들어 침대에 옮기고 그녀의 가슴과 팔을 가죽 뒤로 묶어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곧바로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인터뷰룸을 나와 내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내 방에 감금되었고 헌병들은 문 밖에서 나를 감시했습니다. 30분쯤 지나고 누군가가 내 숙소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을 열자 기계를 만지던 흰색 가운 남자와 함께 트와이닝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장군은 그 남자가 윌콕스 박사라고 내게 소개했습니다. 장군은 자신과 박사와 함께 갈 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나왔고 헌병들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몇 군데를 구불구불 돌고 건물을 지나쳐 나는 에어럴이 환자용 이동침대에 실려서 간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장군은 에어럴과 도메인을 미합 중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럴이 인터뷰에서 기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그녀가 여기를 떠나 기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에어럴이 미군 기지에 있는 동안 그녀가 보았던 것들을 도메인에 보고하도록 놓아두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막을 단호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이해했느냐고 장군은 내게 물었습니다.
인터뷰룸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공격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눈곱만큼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기하면 에어롤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윌콕스 박사가 내게 침대로 가서 에어롤 옆에 서라고 했습니다. 에어롤은 미동도 없이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였습니다.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박사들로 보이는 흰색 가운을 입은 대 6명의 남자들이 침대 건너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에어롤의 머리와 팔과 가슴에 2개의 모니터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내가 간호훈련 중에 접했던 뇌파 측정에 쓰는 이지라는 기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체 신호 감지기로 생물학적 몸이 아닌 에어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윌콕스 박사는 군 당국이 에어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 상황을 평가 분석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에어롤에게 약한 전기 충격요법을 집행한 것이고 진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내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에어롤과 텔레파시로 소통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해봤지만 에어롤한테서 어떤 반응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그녀가 그 몸에 있는지 어떤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죽인 것 같아요. 라고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윌콕스 박사는 에어롤을 좀 더 지켜볼 것이고 에어롤과 다시 소통을 시도하게 되면 나를 다시 이곳에 오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숙소를 나와 다시 인터뷰룸으로 갔습니다. 에어롤의 둔탁한 의자는 방에 없고 대신 작은 테이블과 사무용 의자 몇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테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분 지나자 윌콕스 박사가 평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존 레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레이드 씨는 내 상관의 요청으로 나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 시카고에서 온 것이라고 윌콕스 박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놀라자 윌콕스 박사는 내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드 씨는 내 의자 옆 책상 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윌콕스 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 테스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계인과 한 인터뷰는 모두 텔레파시로 이루어졌고 에어롤은 타이핑된 필기본을 읽어보고 정확한 것인지 입증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인터뷰, 필기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존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나 메겔로의 개인적인 말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전문가가 필기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심리학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기본의 신뢰성을 확인할 믿을 만한 방법이 달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풍기는 의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친 여자의 망상에서 나온 헛소리로 묵살하겠다. 레이드 씨는 내 팔뚝에 평범한 혈압 측정기를 두르고 가슴은 고무관으로 둘러싸 묶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과 손가락에 전극을 부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학적인 신문에 관해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인터뷰는 매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훈련은 직접 신문에 들어가면 인간의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이드 씨는 이 인터뷰에 대해 내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와 윌콕스 박사가 나에게 할 질문의 반응으로 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이 작은 패널을 통해 전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환된 신호는 책상 위에 놓인 기계 옆 그래프 용지의 움직임으로 나타나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이 위에 나타난 병령 그래프를 윌콕스 박사와 레이드 씨가 협력하여 상관관계를 밝히고 해석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레이드 씨와 윌콕스 박사 두 사람 모두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에어럴과 한 내 인터뷰에 집중한 취조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마틸다 오도넬 메겔로이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24년 6월 12일입니다. 나이는요. 23살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지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등등 이와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에어럴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텔레파시로 소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속기사에게 진술한 내용 중에 잘못 전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당신이 외계인과 한 대화라고 주장한 것 중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상상하거나 꾸며낸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없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테스트를 방해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당신 눈은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입니다. 당신은 천주교 신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여기 군사기지에서 속기사에게 말했던 것을 성당, 고해소에서 당신 교구 신부님에게도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숨기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당신은 외계인이 당신에게 말했던 것을 모두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남의 말에 잘 속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1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거짓말 탐지기들을 떼어내고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헌병의 호의는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 늦게 나는 인터뷰 룸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대신 환자용 이동 침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윌콕스 박사가 이번에는 간호사를 대동하고 와서는 나에게 이동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때 대답했던 질문들을 똑같이 다시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펜토탈 나트륨으로 알려진 자백약을 먹고 질문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과 간호사로 훈련받은 나는 가끔 마취제로 사용되는 이 최면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윌콕스 박사는 그런 테스트를 받는데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숨기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지요. 이 인터뷰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마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을 때 나는 약으로 인해 멍하고 휘청거려 전혀 혼자 방향을 잡지 못해 그들 부축을 받으며 헌병의 호의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평화롭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내게 질문하지 않는 걸로 보아 두 신문 결과 모두 수상한 결과는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고맙게도 내가 기지를 떠날 때까지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에어럴이 윌콕스 박사로 인해 무력해진 이후 3주 동안 좁아터진 내 숙소에 머물며 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한 차례 에어럴이 윌콕스 박사팀의 계속되는 감시하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으로 갈 때마다 나는 에어럴과 다시 소통을 시도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매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저 저를 많이 슬프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에어럴이 죽었다는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느낌이 점차 뚜렷해지며 괴로움이 커져갔습니다. 나는 매일 에어럴과 한 인터뷰의 필기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에어럴과 다시 소통할 방법에서 무언가 나에게 남긴 거나 나를 도울 만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에어럴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가져갔던 그 사본 봉투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왜 아무도 그걸 나한테서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 흥분한 상태라 그 사본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지에 남아있는 내내 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봉투를 숨겨두었고 그리고는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이 필기본을 보는 사람이 되겠지요. 에어럴의 몸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그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에어럴이 이즈비로서 의식적으로 그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윌콕스 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 말을 윌콕스 박사에게 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듯한 미소를 띄우고 내 팔을 토닥거리며 다시 소통을 시도해줘서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3주가 지날 무렵 윌콕스 박사는 문제를 더 잘 처리하고자 에어럴을 더 크고 더 안전하며 시설이 더 좋은 군 의료기관으로 옮기기로 군 당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에어럴의 인형 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트와이닝 장군이 서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미합중국군 복무를 완료했고 차기 임무로부터 공식 해제되어 후한 군인 연금과 함께 명예 퇴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에 의해 재배치될 것이며 적절한 서류와 함께 나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면 명령과 함께 나는 읽고 서명해야 하는 또 다른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비밀엄수 서약이었습니다. 서류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요점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군복무 기간 중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논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위반할 시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정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정부에 의해 보호받는 희한한 연방정부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조용히만 지내면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작은 군 수송기에 태워졌고 수송기는 새로운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몇 군데의 수송을 마치고
마침내 나는 포트팩 근처 몬타나주 글래스고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수송기를 타기로 예정된 전날 밤,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전체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에어럴은 어떻게 되었고 나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에어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튕겨나듯 침대에서 일어났고 스탠드에 불을 켰습니다. 몇 초를 미친 듯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집으로 온 에어럴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녀의 몸은 나와 함께 이 방에 있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녕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 생각의 느낌은 꾸밈이 없고 친근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에어럴이었습니다. 나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어럴 아직도 여기에 있나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있지만 지구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윌콕스 박사와 헌병들이 인터뷰룸에서 공격해왔을 때 그녀는 도메인의 그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있고 다치지 않고 풀려날 거라 기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에어럴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전기 충격 기계로 에어럴을 다치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걱정했었지요. 에어럴은 그들이 전기 충격을 가하기 전에 몸을 떠날 수 있어서 몸에 흐르는 전류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안전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지요. 나는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 무척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에어럴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자. 에어럴은 우리는 물리적 몸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이 집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그녀는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낸 것입니다. 에어럴은 나에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했고 그녀와의 소통은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편지는 메겔로이 여사에게 받은 봉투 안에 다른 메모들과 인터뷰 필기본, 내게 보낸 원본 편지와 함께 마지막에 읽으세요 라고 표시된 별도의 봉투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봉투에 있는 다른 서류들은 1947년에 일어났던 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만 정부가 나를 마지막 재배치 지역에 정착시킨 지 몇 달 후부터 나는 정기적으로 에어럴과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로스웰 사건이 있고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에어럴과 텔레파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3,000명의 부대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도메인 아눈나키 사절단과 탐색장치 생명의 나무 덕분에 실종된 부대원 전원의 소재가 이 시점에서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에어럴과의 소통으로 내가 지구에서 보낸 과거 8,000년 동안 생의 기억들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이 기억들 대부분은 사건들을 오랫동안 되짚는 거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즈비로서의 내 자각과 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필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메인 원정대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을 희미하게 남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도 간호사였지요. 대부분의 삶에서 나는 계속 간호사였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기를 고수했습니다. 또 나는 포유류, 특히 그들 손보다도 더 벌레같이 보이는 몸을 가진 도메인 생물학적 존재들의 종족, 구성원들 같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인형 몸조차도 가끔씩 수선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과거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함에 따라 나는 내 남은 생은 미래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재 내가 도메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국 전자 스크린을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는 지구에서 사는 다른 모든 이즈비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영원한 수감자인 것에도 변함이 없지요. 나는 내 생물학적 육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국의 기억 삭제 과정을 거쳐 곧장 윤회하게 되고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어린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 전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걸 강렬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메인 원정대 대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에어럴이 말하길 아무리 실종된 부대의 장교와 대원들 모두 어디 있는지 찾아냈더라도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이즈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도메인 중앙사령부는 구조 작업이 은하에서 해야 할 도메인 원정대의 주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인가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구 이즈비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면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그들 스스로 감옥을 나갈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즈비로서의 기억과 능력을 되찾을 다양한 방법들이 과거 10,000년도 넘게 지구에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만 어느 하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약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돌파구가 조성되었다고 에어롤이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친 본래의 가르침이나 방법들이 이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분실되거나 수정이 가해졌지요. 부처님의 실용적인 가르침과 방법은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통제하여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사제들에 의해 기계적인 종교 의례들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도메인 원정대 우주통제부 사령관의 지인이 구 제국함대에서 한때 중요한 엔지니어로 일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약 만년 전에 구 제국 정권의 탄압에 맞서 반란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지구행을 선고받아 불가촉 천민 생활을 했던 이집이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수천 년 전에 고도의 과학 즉흥론으로 훈련받은 이집이었습니다. 이 이집이는 지구 이집이와 실종된 부대원 구조에 있어 외견상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안고 있는 도메인을 돕고자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적용했습니다. 그와 그를 도운 그의 부인이 이집이의 기억 메커니즘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실험적인 분석을 한 결과 이집이는 기억 삭제 요법을 받아도 기억을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능력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내고 발전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 제국 생각 제어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발각되는 일 없이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그 방법을 적용하려면 그들이 안전하게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이집이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몸에 거주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도메인 장교에게만 특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그 엔지니어는 지구의 이전 생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였습니다. 그의 보좌관은 노예였다가 술레이만 1세를 도와 함께 오스만 제국을 통치했던 그의 부인으로 신분 상승한 하렘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동시에 다른 몸에서도 살았는데 그 몸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서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영국 여왕으로서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그건 오스만 제국의 술탄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술레이만 1세는 영국의 식민지 정치가 세실 로즈로 환생했습니다. 세실 로즈로 사는 그의 생애 중에 그의 부인이자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번에는 폴란드 공주로 환생했고 그녀는 불행하게도 말년의 로즈를 쫓아다니지요. 결국 그들은 다시 태어나 부부가 되어 가족을 이루고 다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몇 차례 관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강철 재련 공정이 동시에 두 몸에 거주하는 같은 이집이에 의해 발명된 경우입니다. 하나는 켄터키에 사는 켈리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 사는 베세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똑같은 공정을 착상해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전화는 엘리샤 그레이를 포함한 4명의 다른 이들에 의해 동시에 발명되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 4대 군대에서 동시에 착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4대 군대의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소유한 한 명의 이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덕분에 도메인은 실종된 부대원 몇몇을 일부 시간만 그리고 한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임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령 지구에서 생물학적 몸을 입고 있는 2명의 젊은 여성은 지구에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 소행성대에 있는 도메인 원정대 우주 통제부의 통신교환원으로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원이 하는 일은 도메인 원정대와 도메인 사령부 본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근 나 역시 지구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도메인 원정대에서 맡은 몇 가지 내 임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내 생물학적 몸이 자고 있는 동안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원히 지구에 머물러야만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실종된 도메인 부대원들만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많은 다른 이집이들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봉투에 든 정보를 통해 지구의 실질적인 상황에 좀 더 많이 눈을 떠야 모든 이집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편지와 인터뷰 필사본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문서들을 출판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지구 이집이들이 지구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기회를 가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 보이지요. 이성적인 사람은 이 내용의 단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단지 자신의 진짜 기억은 삭제당하고
감옥 행성의 전자식으로 조작된 환영 안에서 거짓 정보를 주입당한 이즈비에게 믿을 수 없이 황당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 상황에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맞닥뜨리고 있는 진짜 현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유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의 사실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이 모든 지구, 이즈비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불신과 비밀 유지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지요. 동봉한 인터뷰 필사본을 극비에 붙인 정부기관은 구 제국 감옥 관리자가 심은 최면적 명령이 은밀히 주문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이즈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노예 주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무지한 노예들입니다. 모두 기꺼이 더욱더 노예가 되려는 자들이지요. 대개의 지구 이즈비들은 선량하고 정직하고 진정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 있는 예술가, 경영인, 천재, 자유사상가, 혁명가들입니다. 그들을 가둔 범죄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꼭 구 제국의 기억 삭제 요법과 최면 요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 과거의 수많은 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소통하고 조직화하고 반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해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소통만이 은폐와 억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역시 내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 필사본을 공유하십시오. 지구인들이 여기 이곳에서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 듣는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말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몸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의 영원한 미래 어디에 선가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운을 기약하며